오늘 미국 주식 지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이 끝났을 것 같은데. 미국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두 개는 마이너스 끝났네요. 다우하고 S&P, 나스닥 플러스 끝나고. 유럽장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대폭 아래로 하락했다가 추세적으로 며칠간 2, 3일인가요? 반등하고 있긴 한데, 탄핵이 이루어지겠죠, 뭐, 오늘. S&P 500 지수가 추세적으로 지금 최근 추세는 약간 방향성을 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내려왔다가 반등이 있는데 다시 이틀 방향성을 타진하고 있거든요. 뭐 이거는 이게 야데니 리서치에 나오는 거거든요. 야데니 리서치에 나오는 그 MSCI 미국 지수에 요게 블루엔지라고 얘네들이 말하는데, 그 과거에 있었던 포워드 퍼, 그러니까 미래의 EPS를 가지고 현재 주가의 퍼배수를 산정한 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IT 버블 때 이게 25배까지 갔었거든요. 그게 가장 높을 때고, 그 뒤로는 그 25배까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25배 가까이 근접했어요. 23배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또 추가로 탄력을 받고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잖아요. 내년도에 트럼프 들어오면서 지금 관세 얘기들이 꼼딱꼼딱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 랠리가 어쩌면 좀 일찍 끝나고 선조정을 받으면서 뭔가 들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경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릴 건데, 물론 전 동영상에도 그걸 올렸지만, 최근 글로벌 주요 세 지역에 대한 동향을 보면,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안 좋은 뉘앙스에서 약간 좋은 것이, 뭐 새싹에서 돛도 살짝 돋는 그런 느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 좋은 것이 이거 식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조짐이 약간 보이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갈색 지역에 있거든요. 회색 지역, 그레이 에리어에 있는데, 제가 2022년도를 재판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현재는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뭔가 충격이 있으면 속도를 붙이면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가시적으로 보이는 충격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입니다. 이게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100%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서, 저는 부정적으로 작동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 개인 생각이고, 상반기 1, 4분기 정도까지는 트럼프 진입하고 나서 주식시장 동향이나 경제지표의 움직임들, 그 다음에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모니터링을 하고 다음 트렌드를 판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전에 주식시장에서 먼저 불안감을 선반영하고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렸듯이 주가 많이 올라왔고 퍼배수가 많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그 충격은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글로벌 국가들은 다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미국, 중국, 유럽 중심의 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현재 뉘앙스가 어떤지에 대한 생각을 좀 전해 드리려고 촬영을 할 거고요. 생각보다 내용이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긴 시간 동안 지표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표를 한 지역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을 먼저 보면은 이게 미국의 민간 투자, 실질 민간 투자입니다. 그 안에서 내용을 보면 이제 크게는 민간 투자가 비거주 투자하고 거주 투자, 이런 것들로 나눠지는데, 이 거주 투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작은 편입니다. 비거주 투자 안에 보면 스트럭처, 에퀴먼트, 그 다음에 이게 지적자산 투자거든요.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프로덕트가 있는데, 이 스트럭처가 뭐냐면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을 짓는 거예요. 그럼 외부 테두리의 공장이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에퀴먼트가 그 안을 채웁니다. 기계 장비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큰 트렌드의 뉘앙스를 놓고 보면 이 거주 관련된 주택, 거주 관련된 투자, 민간 투자는 약간 줄어들고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제 비거주 투자와 관련된 거는 아직은 늘어나고 있고요. 이쪽이 3쿼터, 이게 2쿼터입니다. 그 중에 요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지적자산 투자라든가 혹은 기계장비 투자는 기계류 투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설비 투자는 살짝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민간 투자는 강도가 비거주 투자, 비거주 관련 민간 투자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 맞는데 스트럭처 쪽에서 외형 공장이나 그러니까 어떤 투자에 대한 큰 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서는 살짝 줄고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보면 이게 명목이거든요. 이 명목 데이터 이게 실질 데이터인데 실질 데이터가 좀 짧아요. 그래서 명목 데이터를 긴 걸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트렌드가 사실 같이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약간 시차를 두고 움직이긴 하지만 근데 최근 트렌드가 얘가 먼저 좀 꺾였습니다. 연두색이 뭐냐면 신규로 스트럭처를 투자하는 거예요. 요게 기계장비고 요게 그냥 스트럭처인데 신규 투자가 아니고 전체적인 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이 두 가지가 신규 투자도 꺾이고 현재 신규 투자 전체 스트럭처 투자들이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장비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계장비가 시간을 두고 다시 꺾여서 내려가지 않을까 얘네들을 따라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질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동향이 일정 부분은. 그래서 그 투자 영역에서 투자 영역 쪽에서 아직까지는 민간 투자가 큰 영향이 큰 흐름에서 상승 방향 궤도를 유지하고 있긴 한데 거주 부분하고 스트럭처 부분이 약간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민간 투자가 조금씩 더 줄어드는 강도가 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전에 보여드렸던 이 데이터 때문에 일단 참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GDP의 민간 투자 데이터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그다음에 이 빨간 거와 파란 게 미국의 기업이 재고하고 자본 투자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요 차이인데 그거 거의 트렌드를 비슷합니다. 잘 보시면 일정 부분은 상승과 하락의 패턴이 비슷하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약간 그렇지 않은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강도 오르고 내리는 강도가 다를 수는 있는데 일정 부분은 비슷한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거야 뭐 기업이 이익이 있어야 투자를 하니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간씩 쭉 빠지고 있어요. 보면 요 이전까지 보시면 쭉 올라갔다가 해서 일정 부분 뭐 투자가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쭉 내려오죠. 기업이 강도 쭉 줄었죠. 그러다 다시 쭉 올라갈 때 투자가 다시 민간이 올라왔거든요. 최근 트렌드는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 향후 트렌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느냐. 좀 전에 봤던 일정 부분 삭감되고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스트럭처라든가 여기 스트럭처라든가 혹은 레지덴셜 요 관련돼서 약간 줄어드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때리면 일단은 기업들이 눈치 보기를 하면서 투자에 대해서 약간 주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기업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런 두 가지 요건 때문에 좀 전에 봤던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기업 이익이 약간 줄어들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이 민간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트럼프의 어떤 새로운 정책이 기업 투자에 그렇게 긍정적인 이슈를 단기적으로는 발생시킬까? 그거보다는 눈치 보기를 더 하면서 기업 투자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인 방향으로 살짝 움직이는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출이거든요. 대출 동향인데 기업과 관련된 모든 대출 동향이라 트렌드는 큰 흐름에서 놓고 보면 증가 추세는 맞는데 자 너무 많이 데이터가 올라온 걸 하나 축을 바꿔서 제가 동향을 약간 빼서 움직이고 다르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최근 1년간 동향을 이렇게 보면 요게 상업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기업한테 이게. 그런데 요 상업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요거의 트렌드를 보면 어떻게 돼서 움직이냐. 옆으로 가죠. 옆으로. 얘가. 크게 증가를 하질 않아요. 얘가. 그러니까 기업이 은행에서 자금 받아서 대출해 주는데 그렇게 공격적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로 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최근 트렌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여기 보시면 요게
그 상업은행 대출 가장 최근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하늘색 끝까지 붙어 있죠, 데이터가. 얘가 축이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제로 라인에 거의 붙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크게 증가를 하지 않고 요게 살짝 그 증감률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0.1234, 그러니까 1%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7% 라인인데 6, 7%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의 트렌드가 제로 포인트에 거의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자금을 은행에서 조달해 가지고 투자하는 게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큰 폭으로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라는 뉘앙스인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민간, 그러니까 소비자 대출이거든요. 소비자 대출도 여러 개가 다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을 약간 지우기 위해서 제가 축을 또 바꾸면, 이렇게 축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를 보면,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요게 상업은행에서 민간한테 대출해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트렌드가 옆으로 가잖아요.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쉽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일정 부분이면 이 윗단에서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이거는 축을 한쪽만 쓰죠. 왼쪽만. 제로 포인트가 H9입니다. 이거 좀 윗단에 있어야 되는데, 윗단에 있던 게 아래로 쫙 붙었죠. 그래서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올라가는 것 같더니 아래로 다시 붙고 있고, 얘가 뭐냐면 상업은행에서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신용대출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이건 다 빠진 겁니다. 부동산 관련된 대출 다 빠진 거고, 뭐 크레딧 카드라든가 아니면 그냥 신용대출을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걔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계속 빠지면서 지금 제로 라인에 붙고 있습니다. 이게 자금을, 돈을 끌어다가 그 민간들이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약간 보수적인 거고. 그래서 이런 관점이라면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은 돈이 있는 쪽에서는 하는 거지, 돈을 갖다가 차입해서 하는 쪽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소비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소비가 잘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뭐 P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과가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있는 사람들이 갖다 쓰는 거지, 뭔가 이렇게 막 크레딧 카드나 이런 것들을 막 공격적으로 폭발적으로 막 쓰거나 민간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민간 입장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빈익빈 부익부가 나눠져 있어서 여유가 있는 쪽에서는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거는 뭐 기업 대출은 여기서 빼고요. 가계 대출 쪽의 금리만 보면 이게 그 오토론이거든요. 이게 그냥 크레딧 카드 대출이고, 요게 24개월 신용 대출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애들은 23%, 그나마 이제 그렇지 않은 애들은 한 21% 정도씩 내고 있는, 서민 금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4개월 신용 대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다가 밑으로 확 내려왔었는데 다시 튀어서 올라갔습니다. 물론 전고점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이 반영하는 건 위로 밀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내려오고 있는데 시장금리 중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리는 내려오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가상금리를 붙이면서 이제 은행 액션을 취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율이 올라가거나 이러면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하고 따로 노는 거죠. 이런 관점에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서 자금을 조달해서 쓰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고용입니다. 계속 보여드리지만 고용지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용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고용은 결과적으로 기업이 최종적으로 내가 향후의 액션을 정말 긍정적으로 본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아마 최종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가계는 그게 소비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월급을 많이 받던 적게 받던, 내가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면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고요.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면 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계가 누적적으로 다 모든 것이 다 모여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결과적으로는 소비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측면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뭔가 여유가 있어야 투자를 하겠죠. 미래를 긍정적으로 봐야, 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지금 데이터들을 보는 건데, 고용 지표가 이거는 전체 고용 숫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이 매월 신규 고용된 숫자인 거거든요. 그런데 매월 신규 고용된 숫자가 트렌드적으로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긴 하지만 바닥에서 트렌드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좌측이거든요. 이게 20만입니다. 여기가. 이게 10만이고. 이 정도 내려왔는데, 이게 괜찮을 때는 이 정도 레벨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20만대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괜찮은 레벨에 있을 때는. 그런데 얘가 20만대에서
지금 내려온 게 여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때가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나서 막 급격하게 고용이 줄고 나서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좋았었고, 그다음에 2023년도 들어와서는 20만 대, 여기가 20만입니다. 20만 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최근 2024년 들어와서 10만 대 내려왔어요. 중심 라인이. 얘가 지금 아직 전체 고용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어느 시점인가 얘가 아랫방향으로 붙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이 과거의 패턴인데, 이렇게 윗단에서 20만 대에서 움직이다가 10만 대로 붙었다가 밑으로 떨어지면 이 고점이 딱 정점을 치고 내려오는 거죠. 이런 것들의 패턴을 반복하는 거고, 이게 고점을 치고 나서 꺾이면 경기가 수축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이게 전체 고용 근로자 수거든요. 전체 고용 근로자 수가 준다는 얘기는 현재 국내에 있는 월급 받는 사람들의 수가 느는 게 아니고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월급 받는 사람이 는다는 거는 새로 신규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늘어난다는 뜻인데, 그게 반대로 준다는 얘기는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군가 그 빠지는 사람을 메꿔서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쉽진 않죠. 우리가 뭐 옆집 사람이 해고됐다 그래서 그 사람만큼 더 그 사람은 우리가 채워줘야 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고용수가 정점을 치고 내려오면 경기가 수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현재 트렌드가 10만 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패턴으로 내려와 있다. 지금 현재 10만 대에서. 이 강도가 줄면 상당히 위험한 거다. 그래서 이걸 잘 모니터링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노동시간이거든요. 노동시간인데, 노동시간은 왜 보냐면, 노동시간이 점점점 감소한다면 그거는 고용할 이유가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노동시간이 점점점 늘어나면 고용할 필요가 더 늘어나겠고, 그리고 이거 노동시간 중에 오버타임이에요. 잔업시간입니다. 잔업시간. 잔업시간이 많으면 정규직을 더 뽑아야 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필요성이. 그래서 잔업시간인데,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위에 있는 거는 생산직과 그 관리직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차장 부장님 윈 레벨은 빼고 밑에 거는 다 포함해서. 근데 생산직이나 관리직을 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최근 트렌드가 오버타임이 살짝 들려 올라오는 뉘앙스로 보이고 있지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전체 노동자 수거든요. 전체 노동자 수도 실제로는 트렌드가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고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기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 트렌드가 여기서 윗방향을 잡고 다시 올라간다? 이 생각보다는 제 생각엔 이 트렌드가 옆으로 기거나 아래로 내려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요게 노동 시간하고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요게 그 소매 판매, 실질 소매 판매거든요. 죄송합니다. 알람이 울렸네요. 요게 전년동기 동일한 데이터인데 약간 다르거든요. 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이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면 이렇게 당겨볼까요? 이렇게. 예. 요 빨간색이 이게, 그러니까 빨간색 계통, 빨간색이나 뭐 보라색이 전부 다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데이터가 약간씩 다른 거예요. 근데 트렌드는 비슷합니다. 이거하고 소매 판매하고 빨간 거하고 이 트렌드가 약간 이탈하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이 전년동기 대비 시간의 증감률이 떨어지면 이 소득도 트렌드적으로 약간씩 떨어지게 됩니다. 가처분 소득도 사실은. 정확한 일치성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급격하게 시간이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제로라인을 막 붙거나 여기 빨간 게 제로라인 쪽에 중앙에 있는 검은 라인에 붙거나 이러면 그때 소득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그게 이 소매 판매에도 역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내려오다가 붙었거든요. 붙는 방향으로 밑으로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쭉 이 빨간 거 보면 내려오고 있죠. 살짝 붙었다가 살짝 들리긴 했어요. 근데 이 들리는 강도가 그렇게 세질 않거든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늦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긴 보라색 데이터를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보면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그렇게 늘질 못하고, 여기 있는 검은 게 제로라인이거든요. 제로라인 아래서 위아래로 공방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이 노동 시간의 측면에서 봐도 이게 현재 트렌드는 실질 그 가처분 소득의 긍정적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물론 이게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이렇게 들려 올라올 수 있긴 하겠지만, 과연 그러겠느냐. 오버타임 쪽에서, 좀 전에 봤던 오버타임 쪽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패턴으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시간과 관련된 부분이 향후에 긍정적으로 단기간에 보이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실질 가처분 소득도 트렌드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계속 움직이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그게 소매 판매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앞전에서 봤던 가계 소비 대출이 공격적이지 못했잖아요. 금리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작동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은 계속 힘들어서 주머니를 닫는 형태로 가게 될 거고, 돈이 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써대는 영역으로 갈 건데, 거기에서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근로자의 그 수가 느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줄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속도가 빠르게 가계 그 소매 판매라든가 PC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요거는 동일한 데이터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아닌 현재 타이밍을 그냥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데이터에 비슷한 뉘앙스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소매 판매, 요게 PC의 리얼 PC 전체 서비스, 그 다음에 요게 제품이거든요. 트렌드로 놓고 보면 제품 구매는 그렇지만 서비스나, 여기 보시면 서비스나 그 다음에 요거 전체는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소매 판매 같은 경우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이거 금액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게 구스인데 이것도 금액인데 옆으로 기고 있죠. 이걸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로 보면 아직 큰 문제는 없어요. 리얼 PC 같은 경우에는 뭐 3%대에서 잘 움직이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인데 제로라인 밑에 있다가 살짝 올라오긴 했습니다. 이건 현재까지인 거고, 향후 트렌드가 이걸 유지할 것이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뭐 대출을 갖다가 쓰고 있는지, 아니면 노동시간들이 추가적으로 고용을 시킬 수 있는 영향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가는지, 그 다음에 그 노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보수의 어떤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측정하기 쉽지 않지만, 얘가 약간씩 줄어드는 그런 패턴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게 상당히 충격을 빠른 속도로 받으려면 아까 보셨던 전체 노동자 수가 느는 게 아니고 주는 쪽으로 가면 얘가 충격을 빠른 속도로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지표 중에 제가 프레드 코드명으로는 PAY-EMS라고 하는 비농업 부분 전체 고용 수의 추세를 계속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가계 소비가 70%나 담당하기 때문에 GDP에. 그리고 요거는 이게 전월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 데이터로 보면 아직 트렌드는 괜찮아요. 윗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위에서. 근데 요 트렌드가 향후에 아랫방향으로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이게 대출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4분기께 데이터가 나왔는데, 야, 너 4분기에 4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달에 대출 기준을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하는 거거든요. 얘가 위로 올라가면 타이트해지는 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이 짙은 색이 이게 경기수축국면인데, 얘가 경기수축국면에 당연히 기준도를 타이트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타이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최근 트렌드를 보면 좀 내려오는 트렌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트렌드가 쭉. 그런데 다시 들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들리죠? 그죠? 들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애들도 있긴 합니다. 기준이.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 같은 게 오토런, 요게 소비자 대출, 요게 크레딧 카드, 요게 기업 대출이거든요. 근데 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혼재돼 있어서 조그만 대출 기업 같은 경우는 내려오고 있고, 대기업은 약간 풀어주고 있고,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요걸 보면 저희가 좀 난감한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이거는 뭐냐면 수요예요. 수요. 대출을 받겠다고 하는 기업과 가계의 수요입니다. 얘가. 과거 데이터 보면 이것도 이렇게 쭉 당겨 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이 여기 경기 수축 국면의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적은 거죠. 위는 수요가 높은 거고. 근데 최근 트렌드가 수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래로 다. 최근 트렌드가 밑으로 올라가고 있다. 쭉 추세적으로 올라가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거, 이제 수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갑자기 애들이 아래쪽으로 올라가는 게 중단되거나 강도가 밑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밑으로 빠지는 거 보면 이게 기업 대출입니다. 이게 기업 대출, 요게 기업 대출이죠. 요게 크레딧 카드입니다. 수요가 막 긍정적인 패턴으로 빨로 올라가다 살짝 숙여지고, 오토런 살짝 멈추고, 크레딧 카드 관련된 대출이 밑으로 살짝 내려왔죠. 그래서 이런 이유는 왜 일어난다고 보고 있냐면, 아까 보셨던 금리 있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내려오고 있지만 실제로 가계기업이 받아서 가계기업이 내야 되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하고 다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수요에 대해서 긍정적인 압력을 주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것들도 있지만 최근 아주 희한했던 게 여기 NFBI라고 해서 미국의 그 자영업자 스몰 비즈니스 이코노믹 트렌즈 쪽에서 나오는 건데 이 데이터가 급등했습니다. 데이터가 여기 보시면 미친 듯이 퉁 튀었잖아요. 이게 근데 이걸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이거가 100% 이렇게 굉장히 많이 튄 거거든요. 한 달 만에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튀었으니까. 여기서 보면 뭐 90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11월 달에 102.7로 팍 튀었잖아요. 이게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하고 그러니까 대선의 불확실성이 해결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살짝 올라가고 또 다른 하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게 이제 혼재돼서 이 데이터가 나오는 건데, 두 가지 데이터를 보면 소프트하고 하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는 뭐냐면 expectation, outlook, 그러니까 기대예요. 다 기대. 그리고 하드는 뭐냐면 새로 일자리 만들 거냐 아니면 이제 없는 거 뽑을 거냐, 그 다음에 이거 재고는 어떻게 할래, 향후에 뭐 더 늘릴래 말래, 소득은 어떨 것 같아, 이익은, 그 다음에 이제 자본 투자는 할 거야 말 거야, 계획, 이런 얘들은 그러니까 하드 쪽은 튀는 강도가 살짝 적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하는 부분, 기대치가 높아져서 이렇게 튄 거지, 실제로 액션을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세게 올라가진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게 의미는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자영업자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 이게 액션으로 이어질지는 몰라요. 다음 달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러니까 1월 상반기 쪽에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움직임의 트렌드나 뉘앙스들을 같이 봐야지만 결정될 건데, 긍정적인 부분은 맞다. 이거 이외에 이거는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 컨퍼런스 보드 데이터에 나오는 걸 보면 이것도 역시 소비자 심리지수가 위로 뚜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그리고 밑에 보면 현재가 이거거든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이게 기대치예요. 이것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지수도 자영업자, 소규모 자영업자, 소형도 올라가고 있지만 소비자 심리지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고 긍정적인 것들도 있죠. 근데 이것도 보면 현재 금융 상태는 어때라고 물어보면 굿은 내려오고 있고 배들은 옆으로 기고 있죠. 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거예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다만 기대치는 보면 기대치가 쭉 올라가죠. 여기 보면 배더 쪽에 더 좋아질 거예요, 쪽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기대치 쪽에 가고 있는 거고, 이건 12개월 이후에 뭐 경기 수축이 발생할래 말래 뭐 할 수도 있어. 거의 할 것 같아. 야, 그럴지도 모르지. 뭐 이렇게 혼합된 건데 얘는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뭔 일이 크게 터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최근 기대치들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건 아마 대선으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들의 심리적 작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앞에서부터 데이터를 쭉 봤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현재 갈색 지역에 있습니다. 갈색 지역에.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지만 그런데 그 상황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밀려 올라와 있고 포워드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투심이 강력한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 투심이 강력한 게 부러지면 조정의 강도가 생각보다는 셀 수도 있다. 다만 이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일단 조심은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부 최소한 그 1, 4분기 내에 어떤 상황이나 트렌드, 지표들의 움직임,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잘 모니터링해서 내년도 방향성을 측정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미국의 가계소비와 관련된 부분이 꺾이는 게 PAY, EMS, 비노 부분 전체 고용 숫자가 꺾이면 그게 타격을 세게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그런 부분을 주가가 선반영하느냐 선반영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직은 선반영하고 있지 않은 거죠. 미국 지표들을 봤고 다음번에는 이제 중국 지표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중국은 일단 부동산 쪽을 보면 이게 부동산 개발 투자거든요. 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계속 마이너스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쪽은 시진핑 주석 정부 하에서는 경기 부양의 의지가 없고,
완공돼서 집어넣는 데만 의지가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신규로 건설되는 상업부동산의 판매거든요. 근데 판매가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점점, 그러니까 그 감소율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그 감소 추세가 뭐 두 자릿수대 감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밑에는 판매 금액이고요. 이거는 그 면적이거든요. 판매 면적. 그 두 자릿수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뭔가 괜찮다라고 볼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이거는 펀딩하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펀딩하는 애들인데, 이거 다 두 자릿수죠. 다만 그 줄어드는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보시면 작년 하반기에 13.6이었거든요. 2023년에 비해서 12달 동안 모인 게 지금 19니까 그때 이 추세로 간다 그러면 여기도 도달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딩도 작년보다도 줄어드는 강도가 더 세다. 그 이전보다 그런 형태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 관련된 업자들의 어떤 전체적인 느낌들은 바닥을 치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부동산 쪽에서 중요한 관점은 아마도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그 부동산 가격 움직임이거든요. 가격 움직임인데, 잘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전년 동월을 100으로 잡았을 때 지금, 요거는 전월을 100으로 잡았을 때 지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년 동월을 잡았을 때 95였는데 전월 대 93이라는 얘기는 추세적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뉘앙스라는 뜻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낮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전월 동기 대비해서 내려오긴 했지만 요것보다 강도가 줄어든다는 뜻은 이게 뉘앙스가 약간 가격이 받쳐지는 느낌을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100이 넘었다는 얘기는 전월 대비 늘어났다는 뜻이죠. 요거 100이 넘었다는 얘기는 전년 동월보다 늘어났다는 뜻인데, 향후에 지금 주택 가격은 일정 수준 하향의 바닥세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뉘앙스를 조금씩 보이고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 현재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국의 물가, 인플레이션하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 보면 지금 0.2예요. 전년 동기 대비. 얘가 0.2라는 얘기는 진짜 제로에 붙어서 지금 헤맨 지 한참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023년도 들어와서 아래로 쭉 붙으면서 디플레이션 압력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게 2024년 내내였거든요. 그런데 경기 부양책을 막 난리를 치면서 지금 밀어 올려 놓은 게 0.2예요. PPI는 플러스로 터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건 물가 지수를 놓고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트렌드는. 그 다음에 이게 산업 생산이거든요. 산업 생산 보면 5.3%대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5.3. 괜찮아요. 5%대. 근데 5%가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높은 퍼센트는 아니죠. 6, 7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관점에서 이거가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공격적으로 계속 금리도 내리고 뭐 시장에 뭔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그 기업들의 이익이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노란 게 매출이고요. 이게 이익이에요. 이게 매출은 1.9 느는데 이익은 마이너스 4.3입니다.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면. 그러니까 이거 안 좋은 거죠, 사실은. 이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싼 맛에 파는 그런 기업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익이 상당히 박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중국 기업들 투자거든요. 그래서 파란 거는 그 자본 투자. 여기 밑에 있는 약간 그레이색, 요게 외국인 직접 투자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마이너스 20%대, 거의 30%대 내려갔다가 살짝 들려 올라오긴 했는데 전부 다 마이너스 영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그 민간 투자 같은 경우에도 자본 투자 같은 경우에도 3.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거 트렌드에 놓고 보면 5%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때, 그때에 비해서 상당히 낮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줄고 있잖아요. 그때는 이미 플러스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두 자리. 그러면 이 그 자본 투자, 개인들의 자본 투자, 민간 투자들이 이 외국인 투자들을 좀 잡아먹어서 더 많이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뜻은 그렇게 중국이 폭발적으로 뭔가 투자나 이런 액션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큰 영역에서 놓고 보면.
그러면 기업의 산업 생산이 그렇게 높다 하더라도 이익이 그렇게 마진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으면 투자 쪽으로 자금들이 몰려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는 민간 투자도 빈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중국의 미상환 잔액, 대출 중에 미상환 한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아래로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총 대출에 대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이게 한 두 자릿수로 늘어나다가 지금은 한 자릿수대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출이 안 늘어나는 게 아니고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강도가 계속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줄고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아, 돈 빌려다가 쓰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게 약간 보수적으로 계속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중국 정부에서 금리를 그렇게 계속 내려주고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잔액의 증가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민간에서 자금을 갖다 쓰려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민간 투자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폭으로 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게 리테일 세일이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소매 판매는 쭉 올라왔어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긍정적인 것 같긴 한데 밑에 보면 2%대, 3%대 왔다 갔다 하다가 4% 후반대로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높이 올라왔죠. 이게 소매 판매 세부 내역을 우리가 보려고 들어온 건데 제가 여기 보시면 소매 판매지만 하나는 요거는 이제 물건들 판매하는 거 5% 올랐죠. 이게 케이터링, 이게 그 외식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외식업이 잘 안 늘죠, 지금 보면. 사실 사람들이 상황이 좋고 긍정적이면 나가서 외식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늘지 못하고 이게 구수만 늘었거든요, 지금.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안에 밑에를 들여다보면 여기 어디 나오나. 요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얘가. 그 해당 월. 요거는 1년 누계고요. 여기는 10월까지 누계고 요거는 해당 월이거든요. 보시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거. 보시면 전자제품입니다. 주로. 그다음에 요거 늘었죠. 많이 늘었죠. 26%. 이 스포츠 앤 레크레이션이니까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노는 영역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요거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게 보시면 뭐 문화라든가 사무실에 그런 어떤 잡기들 뭐 이런 것들을 사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 요게 통신 장비 쪽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담배, 주류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줄었어요. 베버리지, 음료 이거 줄었거든요. 사람이 먹고 살기 좋고 막 이러면 흥청망청 쓰거나 이런 것들이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의류나 이런 쪽 신발, 모자 뭐 이런 것들 좀 자주 쓰는 여기 음료나 술, 담배, 그다음에 뭐 옷이라든가 하고 신발이라든가 모자라든가 뭐 이런 의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느는 강도 이외에 다른 쪽에서 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체적인 뉘앙스가 아니고 부분적인 쪽에서만 움직이고 있을 뿐이지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소비 심리가 확 개선이 됐냐?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게 심리수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그 개인 소비 심리수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급락한 건 이미 옛날이고 트렌드가 여기 보시면 내려오고 있어요. 최근 트렌드가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소비자 심리가 일단 이거는 9월 달이고 여기 심리 지수가 여긴 9월이고 이 데이터는 10월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위로 튀었을 것 같긴 합니다. 10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가 늘어난 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좋은 쪽으로 소매 판매가 늘어난 거냐, 큰 트렌드에서 놓고 보면 아닐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중국 경제를 공격적으로 막 돌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앞에 있는 투자나 이런 부분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뭔가 올라가고 이러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다음으로 보는 게 이건데 이 PMI 지수거든요. PMI 지수인데 여기 보면 산업 생산이 이 40대에 있다가 50으로 넘어왔습니다. 긍정적인 거죠. 2번이나. 그런데 아까 산업 생산이 늘어나긴 하지만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영역으로 감소하고 있잖아요.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적자를 낸다는 뜻이죠. 과연 그 트렌드가 이걸 강력하게 밀고 올라갈 수
정도로 여건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음을 더 찍어야 될 게 트럼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 과연 제조업 PMI주가 긍정적일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 요거는 비제조업 부분인데 아래로 좀 붙고 있죠. 트렌드가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아래로 좀 붙고 있습니다. 이게 건설업이거든요. 건설업 아래로 빠지고 있죠. 예,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은 위로 들리질 못하고 여기 50 경계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쪽에 있는 기업들만 좀 심리가 개선됐는데 이게 트럼프 관세를 두들겨 맞으면 이게 과연 유지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사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지금 주시장은 뭐 괜찮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아직 상황적으로 놓고 보면 과연 단기간에 트럼프하고 맞붙어서 내년에 1월을 딱 당선되거나 들어오면 중국 경제 과연 긍정적이겠느냐. 제 생각에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게 리딩 이코노미 인디스니까 그 경기 선행지수의 움직임이거든요. 트렌드적으로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살짝 들렸다가. 그래서 중국 경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정부에서 계속 무엇인가 부양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반짝반짝 부분적으로 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봤던 뭐 산업 생산이 좀 올라간다거나 혹은 개인 소매 판매가 좀 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 그게 전반적으로 막 확 불이 붙는 정도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 경제는 아직도 빈약하고 실제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탄력을 받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의 뉘앙스가 보이지 않는 이상 중국 경제를 지금 측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거기다가 트럼프 관세 전쟁이 붙으면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또 다른 부양책들이 또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을 좀 볼까요? 자, 다음으로 유럽 볼까요? 유럽 기준금리 0.25% 내렸습니다. 예, 보시면 다 0.25 내렸죠. 이 기사를 유심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께서 12월 13일 날 올린 데이터입니다. 라가르드 50bp를 논의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회의에서는 3대 정책 금리를 25%만 25bp 0.25포인트만 내리기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죠. 근데 50bp를 내리려고 했던 0.5포인트를 내리려고 했던 이유는 경제 리스크가 하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ECB가 최근 주요 선진국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작년도 9월 달에 4.75였던 걸 지금 1년 한 3개월 지난 시기에 1.35%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내렸거든요. 미국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렸는데 경제 하방 리스크를 말하면서 0.5%를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뜻이잖아요. 이 얘기는 금리 인하를 한 것이 실제로 시장에 그렇게 1.35% 1% 정도, 1.15% 정도 내려가지고는 지금 영향을 공격적으로 못 줬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과거에도 경기가 정점을 치고 수축 국면으로 빠졌던 이유는 금리를 살짝 내려주는 것이 경제를 다시 재사이클로 돌리기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가 충분히 내려주는 시기까지 경기 수축이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유럽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리고 이전에 봤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해서 막 이런 액션들을 취하고 있지만 경제가 잘 살아나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공격적으로. 근데 이제 살까 말까 간당간당 하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금리를 일정 부분 내려준 게. 근데 과연 그것들이 모든 상황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운 거지만 금리를 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에서 의도한 만큼 경제가 탄력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나씩 데이터를 보면 이건 ECB 유럽 중앙은행 데이터입니다. 자본 투자. 예, 자본 투자 쪽을 보면 여기 보시면 3분기에 올라갔습니다. 아,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올해 들어서 1분기 쭉 빠지다가. 근데 안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얘가 기계하고 장비입니다. 얘가 깨지고 있죠, 투자적으로 계속. 요게 건설 쪽입니다. 건설 자본 투자 깨지고 있죠, 계속. 그죠? 요게 운송 장비 쪽입니다. 얘 깨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이후에 힘을 잃고 있어요. 지금 유럽 자동차 선진국 점원이 헤매고 있죠.
그 다음에 늘어난 게 왜 늘어났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적재산 투자가 3분기 들어서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물론 큰 폭으로 올랐어도 사실 트렌드 라인에 들어온 것 뿐입니다. 트렌드 라인에 들어왔어요. 다음번에 이 트렌드가 유지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앞에 있는 뭐 기계 장비라든가 혹은 설비, 아니까 건설이라든가 혹은 뭐 운송 장비라든가 이런 쪽이 주로 대규모 그 고용 인력이 필요한 산업들 아닐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서 놓고 보면 이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산업 생산입니다. 이게 건설을 제외한 산업 생산이거든요. 계속 깨지고 있죠, 아래로.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건설입니다. 건설 부분 생산. 좀 전에는 건설 뺀 산업 생산이고, 이건 건설 부분 산업 생산이거든요. 계속 깨지고 있죠, 아래로.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산업 생산인데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계속 깨지고 있죠. 요것도 산업 생산인데 이거는 소비자 제품들. 그런데 얘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는 그나마 긍정적인 거죠. 다만 3분기 때는 아래로, 그러니까 3분기 때는 아래로 쭉 빠진 게 요게 좀 문제이긴 한데, 3분기가 아니네. 이거는 10월에 좀 강도가 좀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트렌드는 좀 봐야 되겠죠. 다만 소비자 제품 생산 쪽은 좀 괜찮았다. 그 다음 요거는 그 자본재. 얘 자본재는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로 계속. 그래서 약간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긴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좋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라가르트 총재께서 이거 생산 측면에서만 놓고, 생산이나 투자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하방 압력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 긍정적인 패턴으로 조금씩 터닝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금리를 이전에 1.15%나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분적인 부분에서만 긍정 시그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자, 대출 부분을 볼까요? 대출 움직이는 거. 자, 이거 기업 대출입니다. 기업 대출의 전체 누계액을 보면,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시면 얘가 느는지 주는지를 모르겠죠. 지금 옆으로 계속 기고 있죠. 물론 최근 트렌드를 보면, 여기서 보면 작년 9월 올 들어서는 추세적으로 계속 잔액이 이게 총 금액이거든요. 대출 금액이 늘지 못하고 줄었다가 2023년도에 약간 밑으로 바닥으로 붙어서 끝났죠. 그게 살짝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트렌드를 계속 이어나가는지는 모니터링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거 기업 대출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가계대출이거든요. 얘가 가계대출 잔액입니다. 이것도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작년도 쭉 트렌드가 늘어났다가 올 초에 잔액이 살짝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트렌드를 쭉 따라가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긍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오히려 기업보다는 가계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대출 측면에서 놓고 보면 대출을 갖다가 계속 써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로 보면 미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 트렌드를 보면 이게 올라가는 강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강도가 줄었잖아요. 그리고 들리긴 들렸는데 이 강도가 여기서 올라오는 각도하고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이렇게 자금을 갖다가 막 써대고 이런 트렌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거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이렇게 보면 전체 플로우를 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쭉 갔다가 돈을 쓰면서 누적적으로 더 많은 돈을 쭉쭉쭉 하면서 대출을 누적적으로 늘려는 이 속도, 이 기울기보다 상대적으로 지금 기울기가 거의 없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도 가계도 그나마 가계가 조금 더 낮게 최근 자금을 갖다가 쓰는 성향이 커졌다. 이 각도가 살짝 위로 올라가는 각도가 커졌죠. 이전보다는. 그래서 살짝 괜찮아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금리거든요. 이게 대출, 하우스홀드. 그러니까 가계대출 금리입니다. 얘가 가계대출 금리 높죠. 우리 크레딧 카드 못 갚아가지고, 그러니까 할부라네. 연장하면서 계속 쓰고, 그래서 잔액을 남겨서 계속 대출 받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뒤로 밀리고 결제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장기 데이터를 보여드리는데 이게 올라오질 않아서 그래서 금리가 최근 트렌드가 가계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기업 부분인데 기업 부분은 가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 크레딧 카드의 그 결제 부분을 즉시 결제 아니 그 다음 달에 바로 결제 못하고 계속 밀리는 애들은 금리의 페널티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 소비거든요. 민간 소비는 아직까지 트렌드를 잘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3분기에는 그 트렌드가 살짝 강도가 세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이 부분은. 이것도 민간 소비거든요. 이것도 민간 소비인데 잠깐만요. 이 민간 소비는 이 민간 소비가 증감률이네요. 데이터 똑같은 거 올렸지라고 했는데 증감률입니다. 이 증감률이 강도가 세게 올라갔거든요. 이 증감률이 아니고 증감 금액인 것 같습니다. 0.7, 10. 그러니까 10이니까 7 정도 느는. 그래서 최근 트렌드가 이 3분기에 속도가 좀 빨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 소비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투자나 생산, 산업 생산 쪽에서는 좀 상황이 뉘앙스가 안 좋은데 소비 쪽에서는 뉘앙스가 조금씩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게 전체 금액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가계 소비가 1분기 2024년 2분기 안 늘어났다가 3분기에 큰 폭으로 늘어나서 가계 소비 쪽은 조금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긴 하다는 뜻인 거죠. 자, 그리고 요게 그 ESI라 그래서 유럽의 소비 심리 동향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거든요. ESI가 뭐냐면 가계하고 기업이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치에 대한 기대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최근 트렌드가 이게 작년부터 볼까요? 2023년도 보시면 트렌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초반부에 올라왔어요. 그 이전에 살짝 2022년도부터 볼까요? 이렇게 쫙 트렌드가 높았던 게 쭉 내려왔다가 2022년도 하반기에 바닥을 치고 살짝 들려서 2023년도 전반기에 들어왔는데 후반기 들면서 다시 깨졌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연말에 들려 올라왔습니다. 똑같이 들려 올라왔는데 이 들려 올라온 상태에서 더 이상 심리수가 위로 못 가고 옆으로만 기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고용에 대한 기대 심리거든요. 고용에 대한 기대 심리는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고용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안 좋은 패턴이라면 이 심리도 끌고 올라오고 있는 녹록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게 고용 기대 심리하고 민간 심리하고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게 일정 패턴이거든요. 최근 약간 괴리감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벌어진 거냐면 고용에 대한 기대 심리는 깨지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심리 지수는 옆으로 기고 있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용 지표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도 깨질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 말씀드렸지만 갈색 라인에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지금 모르고 있는 방향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ECB에서 기준금리를 요번에 내리는 거 빼고 1.15%를 1년 동안 내려줬는데 그 내려준 결과가 이거라는 겁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중국도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하고 있고 유럽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본 지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것도 들여다봤고 유럽 것도 들여다봤고 중국 것도 들여다봤잖아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유럽도 미국, 중국도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한다고 했는데 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뭔가 액션들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방향성이 윗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타겠다 혹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성을 현재는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계속 탄력을 받으면서 잘 올라와서 살짝 식어가는 것 같은 뉘앙스 고용지표 쪽에서 이미 여러분들 여러 번 분석해드렸지만 그쪽에서 살짝 수그러드는 것 같아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조금 내려줬는데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식는 방향으로 더 움직이게 되면 특히 고용지표가 식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유럽이나 중국처럼 좀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내려주면서 뭔가 커버를 해서 경기를 받치려고 할 건데 그것이 과연 경기를 빠른 속도로 바닥을 치고 터닝하거나 아래로 떨어지는 걸 막는 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라고 하는 물음표는 찍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도 유럽도 금리를 빨리 내려주면서 방어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그 금리를 내려준 효과가 나타난 성적표가 지지부진하다고 하는 걸 눈으로 보여주니까 그럼 미국은 통뼈냐 다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가장 큰 변수가 트럼프라는 겁니다. 관세전쟁. 그래서 관세전쟁을 때리는 게 과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만큼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관세를 높이니까 미국 안으로 들어와서 투자를 해? 이미 기계, 자동차나 전기차,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많이 빨려 들어갔잖아요. 사전에 이미 미국 쪽으로.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지 단기적으로 당장 미국에다가 공장을 다 때려 부어? 그러면 트럼프는 임기가 4년밖에 안 되는데 그럼 4년 지나서 또 정권이 바뀌면 그거 갖다 들이부은 게 생산 단가가 높아질 뿐인데 그런 결정을 쉽사리 기업들이 할까요? 외국 기업들이? 저는 그럴 거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때리면서 그게 경제에 충격을 줄 거라는 겁니다. 일단 전반부에. 그러고 나서 시간이 가면서 뭔가 자리를 안정성 있게 잡긴 하겠지만 일단 관세전쟁을 시작하면 실제로 경제에 충격을 주게 될 거고 그게 지표들을 꺾이게 만들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부분도 있을 거고 기업의 투자 심리가 일단 보수적으로 관망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고용 지표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경제의 흐름의 트렌드에 어떤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2025년도에 명확히 움직일지에 대해서 지금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이 갈색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주식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지수 중심에서 놓고 글로벌 주식이 같이 따라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최소한 2025년도 상반기는 정말 조심스럽게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된다.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의 반응도 그렇고요. 경제 지표가 나오는 건 어떻게 나오고 또 나오는 것마다 주식시장의 반응도 잘 모니터링을 최소한 전반기는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주식시장의 방향이라든가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지표들의 움직임을 최종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 2025년도의 나머지 방향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만약에 상반기에 큰 폭의 조정이 있다면 그때는 저가 매수를 하고 조금 기다려서 향후 방향성을 측정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일단 글로벌 경제가 일정 부분 약간씩 터닝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일정 분야에 따라서 살짝 중국하고 뭐 유럽이나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 뭐 그게 너무 센 건 그러니까 어떤 추세적으로 강함은 아니지만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자 지출이 추세적으로는 계속 긍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랫 방향으로만 방향을 생각할 수는 없어서 큰 폭의 조정이 있다면 매수하고 반등하는 시기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그걸 처분하고 나올지 보유를 계속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최종적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갈색 지역이고 정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미국 지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이고 포워드 PE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거나 모니터링 해야 될 때고 상반기 경제 지표하고 주시장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지표 발표들을 모니터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잘 반영을 해야 되고 좀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보수적인 움직임으로 액션을 취하고 방망이는 일단은 짧게 잡고 하는 것 그런 쪽으로 뉘앙스를 갖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정말 길게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